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원희룡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지 20일 만으로 양측은 각자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해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여당 국민의힘 윤리위는 포구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신재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으로 열린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가 아무런 해법 없이 끝났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민주당은 시작부터 사과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을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와서 이 민주당 당원 교육인가 그런 자리에서 했고요. 다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사실 예견된 일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현안 질의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의 그 타임라인을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6월 초에 그 더 탐사 있지 않습니까? 청담동 술자리에 그 허위 폭로했던 예. 더 탐사가 이거를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경에 이해찬 전 대표가 전북 지역에서 민주당 당원들 상대로 강연하는 중에 아주 노골적인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헤쳐먹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농단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슈 파이팅 한 것은 7월에 들어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괴담 선동해갖고 속된 말로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옮겨 타갖고 이게 뭐가 좀 휘발성이 강하고 김건희 여사 하면 사람들의 주목도도 올릴 수 있고 건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슈 파이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되치기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그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여러 정황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한 거다 보니까 이제 사과를 누가 먼저 해야 되는지 저런 공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전반적인 모습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양쪽이 여야가 팽팽하게 지금 맞서가지고 기왕에 했던 논쟁을 되풀이한 거죠. 국민들 앞에서 새벽 1시 반까지 했다니까 하루 종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아침 10시부터 하여튼 중간에 시간 좀 뺀다고 하더라도 하루를 완전히 소진해가지고 한 건데 결국 결론은 없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국조, 국감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예. 수사 이 세 개의 시리즈로 계속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힐 텐데요. 결국은 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일타 강사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왔다,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 네네. 이렇게 나오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매우 미흡하고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그 자료 중에 보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랬던 자료도 들어가 있는 데다가 자료를 또 일부 좀 가감을 한 흔적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몇 시간을 싸운 거 아니겠어요? 네네. 결국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청문회, 국조, 국감, 하여튼 수사, 감사 할 수 있는 거 아마 다 소진해야 될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아마 총선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또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는 것이 어저께 국민 눈앞에 다시 확인됐다고 평가합니다.
예, 신경미 전 의원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자료 누락 가지고도 네. 좀 공방이 있었어요. 네. 뭐 심상정 의원이 뭐 일부 자료 못 받았다 그랬더니 작성되지 않은 자료라고 했다가 그 현장에서 나와서 조금 뭐 사과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뭐 자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자료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제 실무적 착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흔쾌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지 사과했죠, 않았습니까? 그게 굉장히 이 사건의 본질적인 그 진위 여부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자료였다면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가 아니라면은 그건 뭐 실무적 착오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장관도 흔쾌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한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이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고 이제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9월 정기국회 시즌이 돌아오면은 그 정기국회 100일 기간 동안에 또 국정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이 이슈 파이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파면 팔수록 민주당도 뭐라고 할까요? 수렁에 본인들 스스로 좀 수렁에 들어가는 측면도 있다. 뭐 수없이 많이 나왔죠. 거기에 뭐 누구 땅이 많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히려 민주당 쪽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게 더 많고 그리고 이 지금 공개된 자료 전반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그 대안 노선을 강력하게 검토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정권의 반기를 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처가의 그거를 위해서 혜택을 베풀었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황당무계한 아니겠습니까? 네.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안종점을 뭐 아파트를 좀 개발하려는 어떤 뭐 의심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건 뭐 미래의 얘기고 거기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부터 거기를 그 대안 노선으로 강력하게 검토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양평군의 아파트가 거기가 밀집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앞으로 또 미래에 또 새로운 개발을 하게 네네. 되면 거기서 그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네네. 그 주변 땅값이 오르면서. 근데 이미 저 지역은 양평군에서 가장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양평 국민의 다수가 저기 이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 노선을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강력한 근거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자료도 좀 부족하다. 자료에도 뭐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질문드린 것처럼 뭐 지금 이 대안 종점에 뭐 어떤 개발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등등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다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뭐 설명을 하는 게 좀 궁색해요. 뭐 제시가 지나니까 뭐 아무 뭐 소음이나 분진만 있지 아무 이득이 없다니. 그런데 JCIC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C 있으면 IC가 근처에 있고 그리고 뭐 JC 바로 옆에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IC하고 몇 킬로 떨어져 있다는 거, 그 1, 2킬로가 제일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알지. 민주당 인사의 땅이 보유했다는데 민주당 인사의 땅이 물론 있습니다. 거기 아마 보유 현황을 파악해 보면 아마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 유력자들의 땅이 있을 거고요. 이건 여야를 막론할 거고요. 그리고 축구장 2개 정도의 땅을 그 처가 일가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김부겸 전 총리가 갖고 있는 땅은 딱 180평이에요. 180평하고 축구장 2개를 등치해 놓고 국민들한테는 뭐 김부겸 총리가 거기다가 뭐 수천 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거 확대 재생산을 해서 이슈를 자꾸 물타기를 하는 거고요. 문재인 때부터 했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3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놓고 얘기해야 할 겁니다. 지금 그걸 안 하고 뭐 자꾸 문재인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슈를 물타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 물타기 하지 말고 딱 정식으로 문건을 전부 다 공개하는 조건으로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상임위원회 국토위를 보면은 아직도 아무것도 지금
이슈를 가지고 엄정하게 볼 수 있는 인프라나 자세나 뭐 이런 게 깔려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내용적인 측면 말고 태도적인 측면에서 원 장관이 이제 어저께 이제 두 전현직 대표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를 직함 없이 이제 부른 것을 좀 민주당에서 문제 삼기도 했더라고요. 네.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뭐 실수한 거죠. 실수한 거고 예. 그 공식 회의니까 당연히 그것도 더군다나 반대쪽 정치 세력의 전현직 대표들이니까 네. 다 이렇게 그 직함을 붙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원 장관이 속이 많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흥분된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면 예. 사석에서 얘기할 때 그 어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런 거는 그냥 쿨하게 사과하면 됩니다. 그럼 가장 이제 궁금했던 것은 원 장관이 이 백지화 취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언급을 하겠느냐 뭐 이 네.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뭐 오늘이라도 추진은 할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좀 중단해야 된다는 네.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면 더 안 하겠죠, 민주당은. 저거를 받아들이면 속된 말로 이제 민주당이 깨갱하고 그냥 그 사실상 백기를 드는 건데 네. 그거는 그렇게 뭐 민주당이 할 리가 없고요. 다만 저는 뭐 어제 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국토부 내년 예산 중에 양평 고속도로 그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하면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백지화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민주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순한 동기로 이 문제를 이슈 파이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잠재우기 위한 충격 요법이 저는 필요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백지화 선언이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양평 군민의 그 교통 효용성,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런 애민의 마음이 아니라 정치는 그런 애민의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 뭔가 결정적 타격을 주자 뭐 그래가지고 이걸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 좀 불을 끄기 위한 좀 충격 요법이 필요해서 이제 백지화 선언을 한 건데 네. 저는 결국 뭐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멈출 리도 만무하고요. 네네. 결국은 저는 뭐 양평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충격요법이라고 근데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어제 그 발언은 부적절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던데 네. 결과적으로 이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 원 장관의 직접적인 생각은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원 장관의 생각인지 누구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정말로 그게 원 장관의 생각인지 모르겠고요. 지금 원 장관이 그 얘기를 해놓고 지금 야 이거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지금 조건을 붙이는데 어제도 보면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할 경우 그런데 민주당의 의혹 확산이라고 해서 이게 민주당의 지금 얘기하는 설명하는 모든 것을 의혹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불능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이라도 추진하겠다는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불능의 조건을 내놓고 이게 되면 하겠다는 건데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전혀 의미 없는 얘기고요. 어저께 원 장관이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설득을 하는데 전 실패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저께 상임위원회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다. 결국은 이 사안은 결국 계속 끝없이 끊임없이 내년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아마 예. 정권 내내 이 사안은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어저께 상임위 결국 새벽 1시 반까지 있었던 상임위에서 네. 거듭 확인이 됐고 다시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토위 얘기해봤는데요. 법사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 간의 거친 설전이 벌어졌죠.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금융기관에 합계 약 350억 원가량의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법무부 장관께서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
그 전에도 뭐 여러 차례 부딪혔었고 지금도 중간에 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주고받는 그런 설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기 박범계 전 장관님께서 그저께인가 동료 의원들 3명하고 같이 수원 지검에 가갖고 연자 농성하시고 이화영 전 부지사 특별면회 신청했다가 거절당해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오셨는데 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나를 위해서 저러는 거냐? 아니면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님, 내가 대표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에 뭔가 그런 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도요.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인데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그래서 별로 이제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줄줄이 특별면회 신청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그 온기가 식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이제 질문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 회의 들어가기 전에 기재단으로 만나갖고 아주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였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건 한 번은 설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병희 의원께서는? 저는 이 박범계 장관이 이 법사위로 간 거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민주당 사람들은 이게 뭐 아주 절묘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재판이나 뭐 수사도 그렇습니다만은 기피 회피 제척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도 전 장관이 같은 상임위로 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박범계 장관은 법사위로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매번 한동훈 장관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일단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건 하나 꼭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수원지검에 간 것은 TF의 단장으로서 갈 수는 있습니다. 수원지검을 방문해서 지검장이나 수원지검의 간부에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간 네 분이 쭈그리고 앉아서 뭐 한참 동안 앉아 있다 돌아온 거, 그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원지검을 방문을 해서 지검장을 못 만나면 네. 차장이나 담당 부장에게 할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게 맞죠.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또 TF 단장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당이 요구를 하면은 뭐 그걸 거절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해야 되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그것도 다 법조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있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지금 이 문제는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 재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운명이 정치적 운명 내지는 예. 개인적인 운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이것을 내몰라라 할 수는 없지만요. 몰래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논리를 분명히 세워서 해야죠. 그리고 떳떳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야당 의원들이 특별면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별 면회를 할 수는 있죠. 특별 면회를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뭐 저도 특별 면회를 해보고 그러면요. 특별 면회를 가야 좀 진솔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특별 면회도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범죄를 모의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별 면회 이건 제도에 있는 거고 법률적으로도 보장이 돼 있는 제도니까 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난히 그 관계가 좀 없는 사람들도 다 가서 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특별 면회도 해야 되는 사람, 가령 박범계 장관,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은 해야죠. 뭐 TF 단장이기도 하고 법사위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막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네. 이 대표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너도나도 가서 하는 건 그건 안 됩니다. 네, 일단 법무부에서는 불허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불허가 된 것이 배후에 한동훈 장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교정 관리 그거는 또 법무부 소관 아니에요. 검찰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법무부에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특별 면회를 불허를 했다 하면서 공세를 피고 있는데, 근데 이 특별 면회라는 것 자체가 좀 특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특별 그러니까 면회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그렇죠. 일반 보세요? 면회하고 달리 이렇게 차단막도 없고, 그리고 일반 면회는 10분이고, 이렇게 신체 접촉도 안 되고, 시간도 10분이고, 뭐 이런데 이건 30분 이상의 편안한 뭐 응접실 같은 데 가가지고, 그리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뭐 그러니까 노골적인 언사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요. 그거 보면 다 선수들 아닙니까? 눈빛과 무슨 이제 손짓과 뭐 약간의 뭐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은어라든가 얼마든지 뉘앙스를 보고 또 판단할 수 그렇죠. 있다는 얼마든지.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드러났잖아요. 그 정성호 이재명계의 좌장 정성호 5선 의원이 정진상과 김용을 특별 면허를 해서 다음번에 이재명이 꼭 대통령 될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너 불지 말고 잘 버텨. 그럼 네 인생 후반부는 찬란하게 빛낼 거야. 네.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선수들끼리는요,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 안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지금 하려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에서도 보면, 아니, 저자들이 말이지.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와갖고 나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고, 마치 요 타이밍에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좀 불 것 같으니까 그거 나 입막음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속으로 그런 생각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불순한 동기를 가진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불허를 한 건지,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난 그 자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거절 의사를 표했는지는 뭐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특별 면회 자체도 조금 뭐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 불허 조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고 직책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그게 검찰이 했는지 법무부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좀 과한 거고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 배석하는 교도관이 제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를 불허할 만큼 이게 위중한 상황인지 그건 저는 좀 과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법사위원이 내가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만약 이화영 부지사하고 매우 친밀한 사람이 네. 내가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조금 과하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번엔 당 상황, 국민의힘. 윤리위가 포구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징계 결정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10개월. 신 전 의원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좀 예상을 뛰어넘는 중징계였다. 왜냐하면 그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그 김성원 의원이 작년이었나요? 수해 현장 그 복구 지원 활동 나갔다가 뭐 좀 부적절한 그걸 해서 그때가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약간 좀 예상 수위를 뛰어넘는 중징계였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무게감, 위상으로 보면 더 힘 있는 정치인에게 조금 더 중벌을 좀 중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정무적 판단이 저는 개입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암만 윤리위원회니까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네. 이 정당의 윤리는 또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그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발표하면서 민주당에 비해서 더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네. 내년 총선 전망도 밝아지지 않겠는가. 예. 근데 민주당은 뭐 툭 하면 그냥 꼼수 탈당하고 그래갖고 꼬리 자르기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이런 거를 대권 주자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데도 중징계를 한다 하면서 좀 차별화를 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일정 정도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싱크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실제로 들어보시죠. 당의 윤리 규칙을 위반하여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이미 사과를 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였지만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른 정당과 다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했다라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어떤 징계 수위에 대해서 좀 뭐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징계 수위 문제는 이 정도는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당 내외에서. 네. 민주당 쪽에서도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조금 세게 당하겠는데 하는 그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당의 윤리를 세웠다라는 측면은 대외적으로 또 황정근 윤리위원장 같은 분이 내세우는 거고요. 실제로는 총선이 이제 점점 한 발 앞으로 가고 이제 그 총선 앞에 공천이라는 문제를 놓고 아마 틀림없이 당안이 내외가 아마 그러겠죠. 매우 소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제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를 꼽으라면 홍준표 시장입니다. 둘을 꼽으라면 또 몇 사람 눈에 띄는데 가령 이재호 전 장관 같은 이는 지금 공직을 줬기 때문에 일단 방송이나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재호 전 장관은 공직을 줘서 입에다가 자크를 채웠고 홍준표 시장은 이게 지금 당원권 정지 10개월인데 입에다 입을 정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뭐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할 기회가 있고 그냥 못 참을 겁니다. 이번에 성장상으로 봐서 한시도 못 참을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한시를 못 참잖아요. 그 뭐 한신의 뭐 고사 성화를 갖다가 또 올리질 않나. 뭐 어저께도 보면은 나에게는 3년이 있다 또 해서 네. 바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당의 어떤 운영 내지는 특히 당의 공천을 놓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당원권 정지도 받으시고 지금 자중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라고 당 쪽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 한 10개 하고 싶은 것도 조금 줄이고 해서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 너 참 잘 걸렸다라는 것이 김기현 대표나 대통령실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기다리던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느낌,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당원권 10개월, 정지 10개월은 저는 아주 절묘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경민 의원님께서는 저 홍준표 시장이 저 징계받고 좀 자중하는 거를 하기보다는 좀 활발하게 발언도 하고 또 비판적으로 목소리도 내고 뭐 그러기를 좀 은근히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그 저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걸 즐기잖아요. 자기 경쟁당에서. 그런데 그런 이제 조짐은 약간 좀 보이는 거는 있어요. 이 징계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내려진 다음에 네. 더 이상 이걸로 더 뭐 논란에 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네. 쿨하게 그 징계 결과를 인정하는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네. 그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지지자들과의 대화하는 그 플랫폼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뭐 이제 지지자들이 막 붕괴를 해서 뭐 하니까 발언권은 정지당하지 않았다. 당원권은 정지당했지만 네. 발언권은 정지당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 신경민 의원님이 바라시는 딱 그 멘트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건 맞죠. 발언권은 정지당하지 않았으니까 난 발언할 수도 있다. 이거를 이제 잠재적으로 암시를 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홍준표 시장께서는 솔직히 얘기하고 차기 대권 꿈꾸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쵸. 이제 마지막 나이로 봐서 물리적 나이로 봐서는 이게 마지막 기회고 평생 못 이루는 그 대권의 꿈을 그 키우고 계신 분인데 그리고 지난번 이제 2년 전에 윤석열 정말 정치 초보한테 져가지고 그 와신 상담
와신 상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와신 상담이란 그 저 중국 고사성어 보면 뭐 쓸개를 씹어 먹고 뭐 그 저 볏짚 위에서 자고 뭐 이런 그 고난의 그 행군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욱해가지고 뭐 하고 그러면요. 그 와신 상담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아이고 홍준표는 참 저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어쩔 수 없구나. 대권감은 아니네. 이 당의 지지자들, 당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이제 홍 시장이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예. 사실 이 결정이 굉장히 좀 신속하게 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 의원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게 좀 어떤 뭐 여러 가지 배경 중에 뭐 글쎄요, 뭐 예전에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뭐 김기현 대표의 어떤 불화 같은 것들도 조금 작용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네. 일각의 어떤 추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언론은 이렇게 싸움을 좀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과 김기현 대표 간의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근데 뭐 당원 당규에 보면 이제 윤리위원회라는 거는 당 대표, 당 지도부의 의중과 무관하게 독립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네. 뭐 정치라는 것이 다 물밑 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번 저 징계 10개월에 김기현 대표의 어떤 사감이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뭐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네. 김기현 대표가 좀 그럴 뿐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김기현 대표의 어떤 저 품성이나 그 행동 패턴을 봐서 그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숨어서 누구에게 일격을 가하는 네. 약간 치사한 수법 아니에요.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좀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어요. 지적이. 근데 이것도 결국은 당사자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 지지자들이 잠깐만 김기현 대표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이꼴당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꾸만 홍준표 시장을 좀 이렇게 분노 지수를 높이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넘어가면 홍준표의 대권은 멀어진다. 저는 뭐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 얘기해봤고요. 민주당 이제 뭐 민주당이 아니죠.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국회 윤리특위가 오늘 이야기하게 될 텐데 네. 어떻게 제명하라라고 제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나왔었잖아요. 네. 이번에 좀 어떻게 결과 좀 예상하세요? 윤리특위는 지금 뭐 소위가 있고 이제 전체 회의로 예. 넘어가게 될 텐데 윤리특위는 이 자문위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윤리 이제 오늘 이게 열리게 되면은 다시 김남국 의원을 소환을 해요. 네. 네, 다시 또 아마 자료 요구를 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칠 텐데요. 김남국 의원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도 물론 뭐 조금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태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여기 자료 다 있고 뭐 어떻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지금 말로는 겸손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자문위 과정이나 당의 그 특위 과정에서 보면은 말은 뭐 전적으로 하지만은 실제로는 전적이 아니고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 윤리특위의 그 소위, 징계 소위도 이렇게 만약에 똑같은 상황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네. 자문위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네. 결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판단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소위를 배정을 해야 되고 소위가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소위가 지금 1소위가 있고 2소위가 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원하는 게 달라요. 네. 이게 지금 근데 또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1소위 위원장이 이양수 위원장인데 이양수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자기가 이제 코인이 있다라고 이제 자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양수 위원장도 바꿔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저는 얘기가 그거 될 뭐 것 같으세요? 받아주는 게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이양수 의원이 김남국 의원처럼 부적절한 코인 거래를 했는가 그건 아직 드러난 게 그렇죠. 없잖아요. 예, 예.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코인을 소유했었고 일부나마 거래했던 게 사실이라면 그냥 민주당 쪽 요구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판단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정치적으로도 그게 더 한 수 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결국 저는 뭐 윤리특위에서
제명 의결이 돼서 본회의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8월 국회가 16일부터인가 열리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이제 본회의 표결을 해갖고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돼야지 이제 제명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00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비민주당이 131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69표 이상의 김남국 제명 찬성표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묘하게도요. 지금 이제 예상되는 게 이제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8월 초에 검찰 소환되지 않는가, 네. 않겠는가 이런 전망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치게 된다면은 그게 아마도 8월 16일 날 시작되는 네. 8월 임시국회에 돼가지고 본회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김남국 제명 결의안과 이재명 체포동의안 체포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에 민주당은 직면하게 되는데 두 개 다 부결을 시켜버리면요. 이게 구제불능의 방탄 전문당으로 찍혀버리는 거거든요. 국민적 낙인이 찍혀지고 그래도 총선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 저로서는 그런 이제 예측이 되는데 예. 그럼 이재명을 살릴 것인가 김남국을 살릴 것인가 뭐 어느 쪽이겠어요. 답은 뻔하니까 뭐 그런 점에서 김남국 제명안이 그러저러한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속에서 성사될 가능성도 좀 있어는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먼 미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절차들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남국 의원 문제는 아마 원칙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200석이라는 게 쉬운 숫자는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은 원칙에 의해서 처리가 될 거고 체포동의안 문제는 회기 내에 될 거냐, 뭐 이 회기 와 벗어나서 될 거냐 이게 이제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이건 전적으로 검찰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근데 예. 검찰은 아마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은 회기 중에 회기가 시작되면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을 시험대에 들게 하는 거고요. 아까 1소위, 2소위 나왔는데 네. 그 문제는 법원에 기피회피 제척제도 있다고 아까 제가 예, 모두에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이 이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 1소위, 2소위 문제는 결정하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이양수 의원이 나는 엄숙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의 성향상으로 봐서. 그래서 아마 본인이 기피회피 제척 조항의 정신을 적용을 해서 본인이 아마 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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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